한때 한국인들이 열광했던 가구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순례를 떠나고 미트볼을 먹으며 북유럽의 꿈을 꿨던 그곳, 바로 이케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이케아에 등을 돌렸습니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91%나 증발했고 신규 매장 계획은 줄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가성비의 왕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은 통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91% 증발이라는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훨씬 먼저 시작되었죠. 그 첫 흔적은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 방식 자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에 거대한 파란 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였죠. 그날 대한민국 가구 시장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가구를 산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가구 거리에서 사장님과 흥정을 벌이거나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값비싼 브랜드를 고르는 것. 가격은 늘 불투명했고 선택의 폭은 좁았습니다. 이케아는 그 모든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쇼룸이라고 부릅니다. 쇼룸이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처럼 전시해 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케아는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가구가 놓인 삶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겁니다. 무엇보다 강력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두세 배 웃돈을 주고 사던 제품들을 직접 만지고 확인하고 믿기 어려운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자 몇 판 가격으로 책장을 드리고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협탁을 장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불편함마저 내 손으로 집을 꾸미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졌죠.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광명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이케아 식당의 미트볼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코스이자 데이트 명소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들은 가구 공룡의 상륙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국내 가구 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죠. 실제로 이케아의 등장은 국내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격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디자인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매출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명에 이어 고양, 기흥, 동부산까지 매장이 늘어날수록 숫자도 함께 뛰었습니다. 정점은 2021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 열풍이 불었고 그 중심에 이케아가 있었습니다. 그해 매출 6,872억 원, 영업이익 294억 원, 한국 진출 7년 만에 찍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언제나 추락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케아의 추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웨덴 남부에서 시작된 이케아는 태생부터 거리와 싸워왔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케아의 역사는 물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핵심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납작하게 포장하고 고객이 직접 조립하게 하는 것. 이것을 플랫팩이라고 부릅니다. 가구를 완성품으로 배송하면 부피가 커서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부품 상태로 납작하게 포장하면 같은 트럭에 훨씬 많은 제품을 실을 수 있죠. 그만큼 비용을 아끼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심 외곽에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더했습니다. 땅값이 비싼 도심 대신 외곽에 자리 잡으면 임대료를 아끼면서도 수만 가지 제품을 한 지붕 아래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은 서양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넓은 집, 넉넉한 차고, 주말이면 직접 뭔가를 만드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양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전문가를 불러 가구를 조립하면 제품 가격만큼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조립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었죠. 이케아의 사업 방식은 이런 환경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지리적 조건부터 정반대였죠.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제품이 도착하려면 바다를 건너고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통관이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관세도 붙고 검사 비용도 듭니다. 이 모든 비용이 가격표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아주 가깝습니다. 중국산 가구는 며칠이면 도착했고 가격은 이케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주말을 통째로 바쳐 가구를 조립한다는 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건비는 서양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몇만 원이면 전문가가 와서 조립해 주는데 굳이 내 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5세가 넘습니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이죠. 이들의 보금자리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입니다. 이케아가 보여주는 넓은 집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스웨덴에서 통하던 공식이 한국에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케아 매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입구에서 시작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하고 출구까지 가려면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지름길은 거의 없습니다. 미로처럼 설계된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소비자가 매장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산다는 건 유통업계의 오래된 공식입니다. 이케아는 이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침실 코너를 지나고 거실 구역을 거쳐 주방 용품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카트에는 계획에 없던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양초, 액자, 수납함. 원래 사려던 책상은 맨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미 지갑이 열린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케아 매장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을 구경하고 북유럽 디자인의 소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식당에서 미트볼을 먹는 것. 주말 나들이로 손색 없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이 걸려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재미였죠. 하지만 소비자는 학습합니다. 한두 번 다녀오면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요령이 생기고 네 번째부터는 피로가 찾아옵니다. 책상 하나 사러 왔는데 왜 침대 코너를 지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쇼룸 구경은 이제 지겹고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피로를 더 키웠습니다.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쿠팡에서 검색하면 비슷한 디자인의 가구가 더 싸게 나왔고 오늘의 집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 사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케아 매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미로를 헤매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에 와서 조립까지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케아의 미로 전략은 2000년대에 통하던 오프라인 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를 붙잡아두고 최대한 많은 제품에 노출시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 하지만 2020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가장 귀한 자원으로 여겼고 그 시간을 미로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케아의 방식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열기 위한 장치라고. 그리고 이 불쾌함은 쇼룸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케아의 또 다른 무기는 쇼룸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실제 집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 받침대가 배치되고 책장에는 책이 꽂혀 있고 식탁 위에는 그릇과 냅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협탁에는 조명과 시계가 있었죠. 소비자들은 쇼룸을 거닐며 상상했습니다. 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나, 저 식탁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나, 저 침대에서 아침 햇살을 맞는 남. 합리적인 가격에 북유럽식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달콤한 상상. 2014년의 한국인들에게 이 꿈은 매혹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케아가 보여주는 꿈이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쇼룸 속 집은 언제나 넓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침실이 여러 개 있고 아이 방까지 갖춘 구조였죠. 유럽과 북미의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삼은 설계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것이 한국인 대다수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은 줄었습니다. 20대와 30대 상당수가 혼자 살았고 그들의 집은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케아 쇼룸을 찾은 청년들의 눈에 비친 건 현실과 동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렇게 넓은 거실이 내 삶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8인용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었죠. 쇼룸이 보여주는 삶과 자신의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꿈을 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케아는 우리 현실을 모르는구나.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일본의 니토리는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룸에 맞는 가구 배치, 작은 주방을 위한 수납 방법.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훨씬 가까웠죠. 오늘의 집 같은 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 속 집은 좁고 오래된 집도 있었고 반지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아늑함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케아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꿈을 팔고 있었습니다. 변해버린 한국을 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케아 하면 가성비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디자인. 그것이 이케아를 왕좌에 올린 핵심 공식이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배송비가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공짜지만 집까지 배송을 시키면 비용이 붙었습니다. 작은 가구 몇 점만 시켜도 배송비가 만만찮았죠.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면 더 올라갔습니다. 제품 가격은 쌌는데 배송비를 더하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조립 비용이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이케아의 근본적인 사업 방식이 직접 조립을 전제로 하니까요.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육각 렌치를 돌리고 나사를 맞추고 무거운 판을 뒤집는 일. 익숙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결국 조립 서비스를 부르면 또 비용이 추가되었죠. 시간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컸습니다. 외곽에 있는 매장까지 왕복하는데 반나절이 갔습니다. 주차하고 매장을 돌고 계산하고 짐을 싣는데 또 시간이 들었죠. 집에 와서 조립까지 끝내면 주말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까지 합치면 이게 정말 싼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쿠팡과 오늘의 집은 이 모든 숨은 비용을 없애버렸습니다. 앱을 열고 검색하고 주문하면 끝이었습니다. 배송은 무료이거나 저렴했고 대부분 완제품으로 왔습니다. 문 앞에서 받아서 제자리에 놓으면 그만이었죠. 가격도 이케아와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이케아의 가격 경쟁력은 배송비와 조립비와 시간 비용을 더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싸 보이는데 총 비용을 계산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케아에서 본 가구를 기억해뒀다가 온라인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는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쇼룸은 구경만 하는 곳이 되었고 실제 구매는 경쟁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성비의 왕이라던 이케아가 사실은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걸 한국인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위기를 느낀 이케아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 품목의 가격을 낮추고 배송비 최저가를 10,000원까지 내렸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케아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던 바로 그 시기에 백화점 가구 매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을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고급 침대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은 1년 만에
매출이 50% 넘게 뛰었죠. 싼 건 안 사면서 비싼 건 사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성비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죠. 가심비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뜻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싼 물건만 찾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물건, 나를 표현하는 물건을 원했습니다. 이 변화에 불을 붙인 건 SNS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집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감각적인 조명 아래 놓인 디자이너 가구, 빈티지 소품들이 어우러진 거실. 사람들은 화면을 넘기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오늘의 집은 이 욕망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단순한 가구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집을 구경하는 공간이었죠. 사용자들이 자기 집을 촬영해서 올리고 어떤 가구를 어디서 샀는지 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같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내 집 자랑과 쇼핑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멋져 보일까? SNS에 올릴 만한가? 이케아 가구는 실용적이었지만 자랑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한국 가구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실용성에서 감성으로,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이케아의 성공을 만들어낸 모든 요소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욕망이 변했는데 이케아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추락 끝에 이케아는 마침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0년간 고수해온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한 겁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울 강동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곽 단독 대형 매장이라는 기존 공식을 버리고 도심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에 경쟁 브랜드들과 한 건물 안에 들어간 겁니다. 2025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동점은 5년 만에 신규 매장이자 서울 첫 매장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뼈아픈 후퇴가 있었습니다. 2022년 계룡점과 2023년 대구점 출점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택 물류센터 건립까지 철회했죠. 확장은커녕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매출은 이케아 전 세계 매출의 1%에 불과합니다. 본사 입장에서 더 이상 큰 돈을 쏟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동점은 투자 축소 속에서 던진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변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옴니채널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옴니채널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화면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거나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바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가구보다 음식에 힘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큰 카페, 600석 규모의 식당, 밀키트까지 파는 식품 매장.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고 뭐라도 팔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은 경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강동점이 입점한 쇼핑몰에는 경쟁 가구 브랜드 일룸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한층 위에는 일본의 니토리가, 아래층에는 모던하우스와 다이소가 자리잡고 있죠. 과거 외곽 매장에서는 이케아를 찾아온 손님이 오직 이케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지친 고객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 매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픈 당시 강동점은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구를 수령하는 구역과 계산대는 한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왔지만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모아주는 미끼 역할만 하고 실제 돈은 경쟁사가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케아 코리아의 10년은 하나의 역설로 요약됩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공식이
10년 뒤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 거대한 외곽 매장, 넓은 집을 전제로 한 쇼룸, 직접 조립하는 문화, 압도적인 가성비. 2014년의 성공 요인들이 2024년에는 하나같이 약점으로 뒤집혔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복잡한 매장을 걷고 직접 조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이 온라인과 감성으로 움직이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오프라인과 실용만 말했습니다.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업체들은 같은 시기 선방했습니다. 온라인을 강화하고 소형 가구를 늘리고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몸을 바꾼 겁니다. 이케아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글로벌 본사의 표준화된 전략을 따라야 하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회계 연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매출 6,258억 원,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하며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결과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줄이고 겨우 만들어낸 흑자라는 겁니다. 매장 확장은 멈췄고 투자 계획은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이케아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싸기만 한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기 원하고 자신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케아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서서히 사라질지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통하는 방식이 5년 뒤에도 통할 것인가?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관성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케아 코리아 10년이 남긴 교훈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케아의 등장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을 촉발시켰듯 이케아의 고전은 더 다양한 선택지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케아의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강동점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케아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한국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브랜드를 다룹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 흥망성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